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자료는요. 건물 외벽 마감재, 드라이비트랑 스타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건지 또 왜 유독 한국에서는 문제랑 같이 자주 얘기되는지 오늘 받은 자료들 보면서 핵심만 좀 빠르게 파헤쳐 보죠. 준비되셨죠? 네, 맞습니다. 이 외벽 마감재들, 이걸 둘러싼 여러 이야기 속에서 실체를 좀 파악하고요. 특히 이제 한국하고 미국 사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고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을지 그걸 찾아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 시장 상황도 그렇고, 미국에서의 큰 소송 이야기도 있고, 기술 트렌드 변화, 특정 회사 전략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먼저 가장 헷갈리는 이름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드라이비트랑 스타코, 이거 정말 다른 건가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드라이비트는 원래 미국 회사 상표명이었어요. 상표명? 네. 근데 이게 80년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종류의 외벽 마감 시스템 전체를 그냥 다 드라이비트 이렇게 부르는 말처럼 굳어진 거죠. 아하, 왜 호치키스나 봉고차처럼 상표명이 그냥 일반 명사처럼 된 거군요. 네네, 딱 그런 경우죠. 그럼 스타코는요? 스타코는 어떻게 봐야 돼요? 스타코 역시 특정 브랜드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드라이비트 방식하고 좀 차별점을 두려고 사용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핵심은 뭐냐면 둘 다 기본적으로는 아크릴 폴리머 기반 마감재라는 점이에요. 본질은 거의 같다고 봐야죠. 기본은 같군요. 네, 질감 차이는 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스타코가 때가 덜 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성분 차이라기보다는 마케팅 영역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름보다는 실제 적용된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이 아크릴 마감 방식, 특히 드라이비트 하면 화재 위험이라든가 오염, 하자 같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을까요? 네, 이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인데요. 8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이후에요. 극심한 가격 경쟁이 있었어요. 가격 경쟁. 네,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려고 부실 시공이 많았습니다. 표준 시공법을 잘 안 지킨 거죠. 제대로 안 하고. 네, 여기에다가 인증 제도라든가 시공자 교육, 또 감리 시스템 이런 것도 좀 부족했고요.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의정부 아파트 화재 같은 큰 불이 났을 때 이 마감재가 마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확 박혀버렸어요. 맞아요. 그 사건 충격이 컸죠. 네, 근데 사실은 자재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시공이나 시스템 관리 문제가 더 컸다고 봐야 합니다. 부실 시공의 시스템 부재까지. 이게 복합적인 문제였네요. 그렇죠. 그럼 미국은 어땠나요? 미국에서는 EIFS라고 부르는 그 외단열 마감 시스템 때문에 90년대에 큰 문제를 겪었다고요? 자료에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당시 문제는 배수 기능이 없는 초기 EIFS였어요. 배수 기능이요? 네, 벽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목조 구조물 같은 게 썩어버린 거죠. 어휴. 자료에서는 이걸 심지어 바퀴벌레 호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바퀴벌레 호텔이요? 끔찍하네요. 네, 이 문제 때문에 드라이비트 시스템즈 같은 큰 회사들도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을 물었고요. 작은 회사들은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와, 한국 문제랑은 좀 결이 다르지만 미국도 정말 큰 홍역을 치렀군요. 그럼 미국은 이걸 어떻게 대응했나요? 미국은 이 경험을 통해서 시스템 개선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절감한 거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형 EIFS를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수형으로? 네. 그리고 시공 기준하고 교육도 대폭 강화했고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시스템을 발전시킨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개선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소송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났다는 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쉽지는 않았겠네요. 반면에 한때 고탄성 스타코, 이게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 맞아요. 금 가는 거 막아준다고 광고도 많이 하고. 근데 자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던데요. 네, 그 고탄성이라는 게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과장이요? 네, 마감재 두께가 기껏해야 1mm 내외인데 이 얇은 막의 탄성만으로 건물 구조체가 움직이는 걸로 생기는 균열을 다 막는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에요. 1mm 두께로 그걸 다 막긴 어렵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 효과야 있겠지만 뭐 만능 해결책처럼 얘기된 건 마케팅적인 허상에 가까웠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진짜 중요한 기술은 다른 데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크릴 마감재의 진짜 약점은요. 햇볕을 받으면 표면이 좀 끈적해져요. 그래서 먼지나 때가 잘 붙는다는 거죠. 아, 오염 문제? 네. 미국 시작은 이걸 일찍 파악하고 오염 저항성, 그러니까 DPR,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표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오염물이 덜 붙게 하는 기술이죠. DPR 기술이요. 네. 파렉스 같은 회사가 이걸 핵심 경쟁력으로 삼았고요.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차적일 수 있는 탄성에 주목할 때 미국은 근본적인 오염 방지 문제 해결에 집중한 겁니다. 이 차이가 커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결국 이름이 아니라 실제 성능, 그리고 기술이 중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 시장은 부실 시공과 시스템 부재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탐성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마케팅 포인트에 집중하느라 핵심 기술 경쟁, 예를 들면 DPR 같은 거에서는 뒤처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미국이 문제를 겪고 시스템을 개선한 것과는 좀 대조적이죠. 네. 따라서 건물을 보시거나 이제 집을 선택하실 때 단순히 이름이나 뭐 광고 문구보다는 실제 어떤 성능, 예를 들어 DPR 기술이 적용됐는지 여부 같은 거요. 네, 성능. 그리고 표준 절차에 맞게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이걸 따져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공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다 보면 결국 품질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 좋은 품질에는 합당한 비용이 따른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이 복잡한 외벽 마감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한국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가 수주 경쟁이라던가 표준을 무시하는 시공 관행, 또 때로는 과장된 마케팅 정보, 책임 소재 불분명한 거 등등. 네, 많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매일 보고 살아가는 이 건물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까요? 그리고 건축가나 시공사에게는 또 무엇을 더 요구해야 할까요?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Create your wall with Plaster Home.